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고생한 날 얼마 안 많았습니다. 금방 지납니다. 여름만 더운 줄 모르고 지나면 바로 시험 날 타고요. 예, 안 더워야 되죠. 저희 생각이 언제 더웠냐, 언제 여름이 지났냐, 이렇게 해야 금방 집중하고 잊어버리시야. 금방 또 가을이 다가와서 바로 시험 날짜 다가오시고, 하여튼 여름에 또 에어컨 바람에서 상당히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면 한 열흘간 머리가 띵 해서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2회 시험, 2회 모의고사 16번이죠. 이해? 혼자서 빨리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2회 16번입니다. 자, 2회 16번.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대 이론은 거의 최근에 매년 한 문제씩 출제를 해왔었습니다. 내용은 뭐 다 통일한 거니까요. 같은 개념으로 가시면 되고, 1번.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에 의하면 비옥도 차이에만 중점을 두므로 토지 위치 문제는 경시했다. 맞는 말이죠. 리카 형님 리카르도 옥토, 박토, 옥토는 지대가 있고 박토는 지대가 없다. 이렇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튀넨처럼 업시장 옆에 있으면, 시장 근처에 있으면 수승비가 적으니까 지대가 높고, 멀리 있는 원교농업이면 지대가 낮다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위치 문제를 경시하다. 그 다음 2번. 입찰지대. 입찰지대란 입지 주체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를 말한다. 자, 요거는 기본적 우리가 수요옥수, 이 지대. 자, 지대국세라는 것은, 이 지대라는 것은 토지 임대료 줄임말로서 임차인, 매수자의 최고 지불 가능한 100원 같으면 100원, 110원 줄 수 없다. 그렇죠? 90원 주면 득 보는 것이고, 110원 줘버리면 손해고, 100원 주면 본전이다.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우리 투자론 쪽 관점으로 가면 NPV, 순현재 가치가 0인 점을 연결한 곡선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다른 문제에서 출제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면 손해죠. 최대 지불 가능점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이미 경제론에서 수요곡선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일맥상통. 그 다음에 3번. 튀넨의 입지 교차 지대설이라면, 지대란 시장으로부터 원거리, 근거리,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이죠. 생산비 X. 자, 튀넨이라는 분이 누구죠? 튀넨. 튀넨은 분은 튀네. 수송 차량 운전기사 이름이죠. 튀넨. 죄송합니다. 입지론의 원조였었던 분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분인데, 수송 차량 운전기사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튀네. 업시장까지 근교농업인, 가까운 근교농업은 주로 채소, 화훼산업, 꽃 거덕 싣고, 과일실 거덕 싣고, 시장까지, 마켓까지 수송비가 적습니다. 시장에 근교농업이니까. 멀리 있는 원교농업일 때는 목축업, 버터, 마가린, 치즈 거둬 싣고 시장까지 튀는 비용 많이 듭니다. 수송비가 많이 들면 싼 곳이니까, 원거리니까 지대가 싸고, 여기는 지대가 저렴하고, 지대 멀리 있으면 지대가 저렴하죠. 그 다음 가까이 있으면 지대가 높습니다. 이게 입주론의 원조 튀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송비 튀넨 하면 수송비 이렇게 반짝 떠올리시죠. 생산비 하면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 자, 4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서도 절대적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절대지대 받아간다. 맞습니다. 5번. 자,
경제지대. 자, 경제지대는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에서 전용 수입, 이전 수입, 기회비용 같은 말이죠. 전용 수입, 이전 수입, 기회비용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자, 요건 우리 일반 이제 다 아시니까 경제론으로 다시 가시면 공급 곡선. 자, 공급은 공급 원가.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수요 곡선. 자, 수요 곡선은 사는 사람의 가치, 밸류. 그 다음에 이 만나서 시장에서 사고 파고 이 마켓에서 만나서 시장에서 프라이스 거래된 가격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2억 주고 산 땅을 3억에 팔면 파는 사람도 1억 잉여 남습니다. 우리 공급은 원가이므로 한 개의 비용을 쭉 합치면 이 토탈 코스트, 이 총 원가입니다. 총 원가. 총 원가는 이만큼 2억 들었는데 시장에서 3억 받고 팔았으니까 1억 남죠? 1억. 이게 경제잉여다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경제잉여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경제지대입니다. 경제지대. 밑에 요게 이전, 다른 직장으로 이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입, 전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입, 이전 수입, 전용 수입, 기회비용 이렇게 부르면 되고 기회비용이 2억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직장에서 연봉 3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직했을 때 이전 수입은 다른 직장 전용했을 때 수입은 2천만 원 받는데요. 그럼 현재 직장이 1천만 원 경제지대이죠. 같은 겁니다.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경제론하고 같이 응용하시고 국민은 경제가 중요합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경제가 중요하죠. 암묵적으로 시장 전체 판에서 이런 영향이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하시는 분은 또 잘못 곡해를 하시가 실무는 학교는 하나도 안 쓰는데 왜 그래 어려워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다 씁니다. 법, 경기, 복합 개념으로 실무상 거래하고 부동산 사고 팔고 다 거래하죠. 그렇죠? 그게 실무입니다. 실무. 다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술 한잔 하시면서 누가 학교는 뭐 실무상 하나도 안 쓰는데 왜 이래 어려워요? 할 필요 있나요?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무지의 소치입니다. 다 있습니다. 응용해서도 다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체가 자기 가치가 사억 가치인데 시장에서 3억 주고 샀으므로 1억이 남죠. 이걸 바로 소비자, 수요자, 잉여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해가 되고 저기에서도 이해가 되고 같이 일타쌍피로 판서리 하시기 바라고요. 자, 17번. 부동산 개발업자는 대안부지 가능 매상고, 일본말로 매상고라 하고 우리말로 매출액이라 하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장용, 상업용 부동산에 입지 선정한다. 다음 중 대안부지 가능 매출액 추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이제 마트다, 편의점이다. 그 입점. 자, 마트를 개발한대요. 이 모퉁이에 마트를 개발하고 싶대요. 마트. 우리 마트 잘 아시죠? 마트를 개발하려면 이 마트에 매출액이 얼마 들어올지 알아야 되죠. 매출액 빼기 비용 하면 이익이 남겠습니다. 이익 극대가 원칙이지만 1차적으로 매출액을 수익을 구해야 된다. 매출액. 그러면 이 시장 상권 분석이죠. 상권 분석. 이 상권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비율법, 유추법, 중력모형, 회귀모형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뭐 암기한다고 특별히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비유법이다. 3가지 비율법. 자, 요약지 우리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4가지. 자, 요약집 36쪽에 비율법. 자, 비율법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이 소비자 1인당 예를 들어서 총 수입의 5% 정도 우리 마트에 와서 쓸 것이다. 이렇게 비율, 일정 비율. 그럼 이분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525. 약 한 250만 원 정도 1년치 쓰겠네. 이렇게 해서 인구수 곱하면 전체 매출이 나오겠죠. 근데 일정 비율 소비한다는 뜻이니까 비율법인데 이 비율법은 이건 이 소비자의
소비자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주관적입니다. 이걸 보고 가장 주관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유추법이다 하는 게 있죠. 유추법. 자, 유추법이라는 것은 유사마트의 매출액을 보고 추정하는 방법 이 말이죠. 유추법. 그 다음에 중력 모형은 우리 중력하면 앞에서 우리 공부를 할 때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는 중력,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바로 소매 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 이렇게 봤습니다. 그걸 그대로 응용해서 점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중력 모형. 그것은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귀 분석, 회귀.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그 시장 지역에 인구가 많으면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매출액이 증가할 겁니다. 또 연령대라든지 젊은 도시 또는 실버 도시 따라서 또 차이가 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매출액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주는 걸 회귀, 모아서 매출액을 종속 변수로 하여 매출액이 얼마 추정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라. 그래서 하여튼 요 전체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형, 회귀 모형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 이렇게 하시고 패스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한 7, 8년 만에 나올까 말까 이런 상태니까 너무 암기에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2번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다. 자, 18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사다. 자, 사다, 분, 탄력성, 분 나눠서 아래, 분모, 위에, 분자이니까. 그 다음에 공급, 가격, 탄력성이 2. 자, 공급은 분 나눠서 2이다. 세금이 1,500만 원 부과된다면 공급자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이냐. 자, 요건 탄력성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는 우리 가격 탄력성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금 부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세금이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많다, 적다. 수요자가 고밀 때하고 여일 때하고 누가 세금 부담이 적다? 세금은 보이는 손 때리면 좌우로, 공공재는 때리면 세금은 좀 피할 수 있죠. 탄력성은 피하고 비탄력 곰은 터진다 이랬습니다. 공급자도 마찬가지. 비탄력 공곡선, 탄력적 공곡선. 세금 때리면 탄력적이 좀 피하고 비탄력적은 그대로 터지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든 많이 터진다. 결론적으로 이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탈선이 4고 가격 탈선이 4고 공급이 탈선이 2 같으면 공급자가 더 비탄력적이죠. 결론은 공급자 부담이 크고 수요자 부담이 적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급자 부담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공급자 부담이 더 크겠죠. 1,500 중에서 반이면 750만 원인데 750만 원보다 더 부담할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다면 이거 상대적 비기 때문에요. 4 더하기 2 해가지고요. 분의 4 이렇게 해서 곱하기 1,500원 하면 여기에 공급자 부담 분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부담 많이 한다고요? 상대적으로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 부담이 큰데 4대 2 비율로 공급자 부담이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4 더하기 2 분의 4 하면 이 큰 숫자 맞죠? 큰 숫자. 그래서 더 크게 부담합니다. 1,500만 원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1,000만 원 이렇게 돼요. 1,000만 원. 자, 시험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19번. 자, 19번. 다음 중 부동산 시장 정보와 효율성 관계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지표로서는 정상 이윤의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자, 우리 이 미스터 파마, 유진 파마께서 이걸 갖고 노벨 경제상을 타셨다. 한 5년 전에. 자, 파마를 약하게 해드릴까요? 강하게 해드릴까요? 약성, 강성. 강성이란 말은 미래,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도 전부 다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약성은 과거, 어제까지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성하고 강성하고 파마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다?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보통 이렇게죠. 보통. 그 보통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준강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준강성, 준강성. 공개된 정보는 반영됩니다. 외부자 정보 다 반영되고 내부자 이렇게. 우리 시험은 내부자, 외부자 이렇게는 출제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편하죠. 외부자 공개된 정보는 오늘까지 공개된 정보는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은밀한 내부 정보, 미공개된 정보는 미래에 밝혀지겠죠. 그때까지 아직 반영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자하고 내부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긴다? 당연 내부자가 초과이윤 이렇게 먹게 되죠. 현실적으로 이런 게 원래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내부자가 초과이윤 먹는 은밀한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중강성은 지금 중강성을 물었으니까 중강성은 공개된 정보, 밝혀진 정보이죠. 밝혀진 정보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정상이윤밖에 해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문장이 틀렸네.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상 이윤이 아니고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먹지 못한다. 맞습니다. 빵. 그 다음 2번. 완전 경쟁시장은 강성 혈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우리 이 약성하고 중강성하고 강성하고 이 세 친구가 누가 더 완전 경쟁시장 옆에 앉아 있습니까? 강성이 완전 경쟁시장 옆에 있죠. 우리 완전 경쟁시장은 조건 4가지가 뭐였다? 정동진, 다수다 이랬지. 정보가 완전하고 제야 서비스 동질이고 진퇴가 자유롭고 다수 수요 공급자 있으면 혈적 자원 배분이 되어서 시장이 성공합니다. 시장 성공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강성은 이것 중에서 4개 요건 중에서 정보가 완전하다 하는 게 같죠? 같은 정시죠. 같은 정시. 정보는 다 반영됐다. 쟤들은 정시가 아닙니다. 정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정시니까 좀 더 부합한다는 것이 민법상 개개인의 권리 민법 공부할 때 부합하고 뜻이 다릅니다. 학계로는 복합 개념이다. 항상. 복합 개념. 말이 좋아서 복합 개념이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잡히질 않죠. 그게 학계로입니다. 시장에서 시세가 구체적으로 내 손에 잡힐 때가 잘 안 잡혀요. 그게 학계로입니다. 너무나 실무적인데 뜬구름같이 잘 안 잡히는 게 학계로예요. 맞습니다. 3번. 부동산 시장도 정보에 의해서 할당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투기 건절될 수가 있다. 맞죠? 우리 할당효율적. 자,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기본적으로 효율적이란 말은 초과이윤입니까? 정상이윤입니까? 손실입니까? 그렇죠. 효율적이라는 말 자체는 정상을 두고 이걸 두고 하는 말씀이므로 초과이윤이 없다, 손실이 없다, 투기이윤이 없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이지. 자, 4번. 완전 경쟁시장은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다. 자, 완전 경쟁시장에 가면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에서 이 가격은 정상가격이죠. 정상가격. 자, 정상가격이다 이 말은 정상이윤만 반영된 가격입니다. 완전 경쟁시장은 항상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기도 하고 강성이 되기도 하고 완전 경쟁시장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당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다 하면 틀리죠. 불완전 경쟁시장에서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면 투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그래서 올 수는 네가 올 수는 있어도 당신이 나에게 올 수 있어도 내가 당신한테 갈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자, 5번 부동산 거래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은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보를 사는 사람은 알고 파는 사람이 모르면 싸게 산다 비싸게 산다? 싸게 사지. 파는 사람이 알고 사는 사람이 모르면 싸게 산다 비싸게 산다? 파는 사람이 알면 비싸게 팔겠죠. 비싸게 판다. 그럼 이건 이제 초과 이은 손실이 발생해요. 상대방 각각.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렇지 않은 정보가 불완전한 즉 정보 비대칭이죠.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이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너는 알고 내가 모르는데 그 정보를 너만큼 알기 위하여 정보 코스트, 정보 비용이 들어가지. 또 사는 사람 모르면 파는 사람 너만큼 내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보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각자 이거 정보를 알려줄 기본적 의무도 있죠. 그렇죠? 지난주인가 각종 우리 세금에서 상가를 팔고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건데 매도인 중개사무실도 40% 책임져라 이렇게 나왔다고. 살 때 우리 중개법에 취득세는 알려주잖아요. 몇 프로고 이렇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양도세, 양도 관련은 알려줄 의무는 없는데 그걸 모르고 팔았다가 나중에 상가 팔았다가 양도세 내고 부가세가 추징 나온 거예요. 기 안 넘겼으니까 가산세 부채가 나왔겠죠. 그게 1,400만 원인가? 그 40%는 중개사 책임 있다 물어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기본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실무상 우리 아시다시피 기본적 정보를 양쪽에 알려줄 의무는 있기도 하고 의무는 없어도 당연 도덕상 또 도덕적으로 알려줄 그런 기회가 많죠. 해야 한다. 그래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관없는 거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면 효율적되면 이미 정상규만 나오므로 정보 관계 없습니다. 자, 우리 28페이지 요약집 28페이지 자, 요약집 28쪽에 보시면 완전 경쟁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 경쟁시장 정동, 진, 다수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럴 때는 시장 성공이라 하고 효율적 자원 되면 됩니다. 그 다음 불완전 경쟁시장은 특히 부동산은 부부 연계 때문에 더욱더 불완전하다. 시장 실패, 효율적이지 못하다. 눈으로 빠른 속도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 32페이지 자 32쪽에 가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효율적이란 말 자체는 정상이윤이 있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정상이윤. 이때 할당은 고염,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리스크에 상당하는 그 따른 수익 이렇게 나타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원, 그 자원이 그렇죠. 자원. 효율적으로 할당되는 시장.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현실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지만 그래서 정상이윤밖에 획득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우측에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이유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생깁니다. 초과이윤이 생깁니다. 이랬습니다. 그 결론이었죠. 자, 다음 이제 21번. 자, 21번. 20번. 자, 20번. 다음 투자한 A의 1년 동안 현금 흐름을 제시한 것이다. 순현가가 얼마냐? 요거 수익률이 20%. 자, A 부동산 현재 시점, 1년 후 시점. 자, 현재 투자 시점 얼마다?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 현금 유입은 7,500만 원 현금 유입. 항상 도표에서
현금 유출은 아래, 현금 유입은 위에, 국제 재무 표기상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요구 수익률이 20%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20% 때문에 이거 나누기 1 더하기 20% 이렇게 되죠. 막 간단히 써가지고 나누기 1.2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 계산기 두드려 되어 있습니다. 7로 나누기 1, 2 하시면 625 이렇게 나오겠네요. 6,250만 원. 요게 바로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투자 가치이고, 요거 현금 유출 현재 가치 시장에서 5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시장 가치이다. 자, 그러면 현금 유입 현재 가치가 얼마 더 많다? 1,250만 원. 요걸 보고 우리가 초과 이윤 0보다 큰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자, 우리 이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개념 이걸 보고 20% 여기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방법이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자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등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들이 좀 이제 와닿아야 되는데요. 계속 붕붕 떠 있으면 이 컨설팅 할 때 이렇게 줄었습니다. 컨설팅 할 때. 그 능력자들이 쓰는 컨설팅이죠. 현금 유입 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법. 지금 몰라도 실무는 하지만 알면 능력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실무에 안 쓴다 이러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21번. A도시 경제 기반 분석의 결과 기반 산업의 연간 총생산액이 400억 원이고 경제 기반 성수가 2 되면 A도시 연간 총생산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자, 경제 기반 산업은 그 시장에서 특화 산업, 수출 산업이죠. 기반 산업. 성수는 역수를 했죠, 역수. 생각나는지 뭐 생각. 자, 이거 50% 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 기반 성수가 2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되지만 참조로. 자, 경제 기반 성수는 곱하는 수다, 더하는 수다. 곱하기 성수가 곱할 숫자이죠. 아, 죄송합니다. 곱하는 숫자죠, 곱하는 숫자. 곱해서 간단히 써먹으면 돼요. 이 시장에, 이 마켓에, 이 지역에 경제 기반 산업에, 그러니까 수출 산업의 총 매출액이 400억 원이 연간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 기반 산업 매출액 400억, 기반 산업 성수 2 하면 이 지역의 연간 전체 매출액이 됩니다. 그냥 곱해버리면 되죠. 기반 산업 매출액에다가 기반 성수를 곱하면 전체, 이 도시 전체 1년간 매출액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수는 곳곳에서 곱해서 활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자, 우리 35페이지. 자, 요약집 35페이지 보시면 입지 개수, 경제 기반 성수. 여기서는 이제 나눠서 A 지역의 특정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라. LQ를 구하라 하면 이 LQ가 1보다 크면 특화, 1이면 자급자족, 1보다 적으면 수입 산업이다. 이렇게 했죠. 1보다 큰 개수를 구하라 하면 분모분의 분자. 분모는 전국 평균이고 자, 전국 평균이 부동산업 개수가 20%돼. 그런데 A라는 도시에 가니까 부동산업의 입지가 40%랍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은 부동산 산업 입지 개수가 20%인데 A 도시는 40%이므로 2조 2 입지 개수가 2가 되면 부동산 수출 산업이다, 수입 산업이다. 수출하는 거죠. 수출. 부동산 산업이 개발도 많이 하고 중개도 많이 하고 부동산 수출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되죠.
전국분의 A도시, 전국 평균분의 A도시. 당연 그렇죠. 전국 평균 합격률, 우리 학원 합격률. 만약에 전국 평균 합격률이 20%인데 우리 학원의 합격률이 40% 같으면 우리 학원 합격률은 공인중개사 전국 평균에 대해서 수출, 기반산업, 특화산업, 공인중개사 최고다, 합격률이 최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특화산업. 그런 개념처럼 같이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2번. 자, 22번. 다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는 순현가, 내부 수익률, 회수기한법 등이 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MP법, 그 다음 IRR법, PI법, 순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 세 가지는 화폐 시장가치, 이자 요소, 할인하는 현재가치 구하는 방법이죠.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 네 가지 말로 출제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회수기한법하고 회계적익률법은 희죽희죽. 우린 화폐 시장가치 고려 안 하지요. 그죠? 이게 두 개, 이게 아는 거죠.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 아닌데 회수기한법은 아닌데 그 현가 회수기한법 해놨잖아요. 현가. 요거 중에서 현재 가치, 금방 제가 현재 가치 구하는 방법이 할인하는 방법이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고 이자 요소를 고려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 희죽희죽 하면 틀린 건데 회수기한법 이렇게 하면 틀린 건데 현가 회수기한법은 현재 가치 구했으니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순현가법은 장래 순수입에서 재비용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이거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가는 말이 없죠. 단순히 현금 수입에서 현금 지출을 빼면 그거는 명목상 눈에 보이는 단순 회수기한법에 들어가 버리지 현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지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비교한다 하든지 또는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맞는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다. 정답. 3번 내부 수익률법은 순현가를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순현가, 순현재 가치가 0,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1. 이렇게 되면 투자의 손익분기점인데, 자, 투자의 손익분기점은 다시 내부 수익률법은 IRR이 바로 뭐하고 같아진다? 요구 수익률하고 같아져 버리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이렇게 빵 1로 만드는 할인율 나누기로 썼던 것이 요구 수익률인데 그럼 손익분기점이니까 당연히 그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하고 같죠. 그래서 투자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보통 학원에 오시면 이 학원에 돈을 벌까 생각해서 뒤에 학원을 걱정해 주셔가지고 몇 명 이상이면 한 명당 수강료, 책값 등 해가지고 쭉 몇 명 이상이면 손익분기점 올라가겠는데 돈 벌겠는데 손익분기점 이하다. 손익분기점 근처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혼자 앉아 저 뒤에 앉으시가 맨날 그 계산하죠. 응? 식당 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당 가면 맛집 가면 이 집 돈 된다. 저 집은 돈 안 된다. 대충 보니까 손익분기점 좀 올라가겠더라. 돈 되겠더라. 이런 걸 카운트를 하잖아요. 근데 시험 나오면 이상하게 다 틀리더라고. 우리 시험에도 손익분기점 구하세요 하고 시험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구하라 하는 건 아니지만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 다 손익분기점. 무슨 사업 하시더라도 일단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서 그 위로 벌면 매출액이 생기면 남고 밑으로 가면 손해다. 이렇게 무슨 사업 하더라도 마찬가지. 부동산은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 또 그렇게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4번.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이다. 자, T에서 이게 지분이고 그다음에 세전 가유순세세에서 세전 현금 수입 비율이다. 요게 1억이고 요게 2천만이라면 20%입니다. 이렇게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가유순세세 마지막. 그다음 5번. 투자 해수 기간을 짧을수록 바람직하다. 해수 기간법에서는 해수 기간 빨리 해수할수록 좋다라고 판단하죠. 그렇죠? 해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좋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다. 해수 기간법 맞습니다. 자, 57페이지. 요약집 57페이지. (57쪽에)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할인 현금 수재 분석비로 말했습니다. 할인하고 그 둘째 줄 뒤에 가니까 할인함으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이자 요소를 고려한다, 현재 가치를 구한다. 그 말들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섞어가면서 출제를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여러 가지 용어 표현.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 유입 현재 가치에서 유출, 지출 현재 가치를 서로 비교해서 구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중에 이제 순현가법은 0보다 크면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법은 1보다 크면 투자하고, 내부수익법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같으면 다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냥 눈길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23번. 다음 1년간 현금 흐름 관련표를 이용해서 지분 배당률을 구하시오. 자, 지분 배당률은 바로 여기서 우리 봤듯이 이게 우리 세전 수익률, 이게 지분 배당률이죠. 그죠? 이거 구하면 된다. 이거 구하세요. 지분 배당률. 그러면 가유순세세에서 세전 현금 흐름 이걸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T에 투자 원본 3개 넣고 그 다음에 과실 찾으면 되죠. 원본과 과실 찾으면 됩니다. 자, 원본 부동산 가치가 100만 원짜리다. 정확한 금액은 이게 1000원 단위니까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면 000이 너무 복잡해진다. 비율만 구하면 되니까 단순하게 우리 실무상에도 1000원은 생략하고 또는 만원 생략하고 이렇게 많이 기록합니다. 노트 기록할 때 부동산은 그래야지 끝까지 이거 쓰면 이거 쓴다고 시간 다 보내보고 그 잔돈 때문에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1000원 단위 줄이거나 만원 단위 줄여서 실제 많이 기록을 한다. 이 실무상도. 자,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100만 원짜리라고 보고요. 대부 비율이 50%니까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가 50만 원이겠죠. 그럼 지분 얼마다? 당연 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개를 구해놨고요. 3개를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유순세세 구하면 되니까 잠재 유효 총소득이 우리 9,500이고 유효 총소득에다가 영업 경비를 차감하면 순영업소득이 6,500이고 65,000. 아, 세전 있네. 그거 다 줘놨네. 세전이 2만 원 하고 다 줘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 두 놈만 구하면 되니까 5분의 2이 답이죠. 몇 프로입니까? 40% 또는 4%이겠지. 4%. 그래서 1번 답 금방 찾을 수 있다. 이 두 개만 찾으면 된다. 이거 금방 100에서 대부 비율이 50%고 지분 비율도 50%겠죠. 그러면 그럼 나머지 이건 주어지가 있네요. 그래서 5분의 2, 50분의 2 바로 4%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몇 초 만에 찾을 수 있다. 우리 계산형은 초치기 해야 됩니다. 초치기. 초싸움으로써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약간 T자 끊고 처음에는 T자 딱 끊기 바랍니다. T자 안 끊는 것보다 T자 끊는 게 훨씬 편합니다. 빠릅니다.
그림 그릴 때는 반드시 그려줘야 되죠. 그림 그리는 게 대체로 빠르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편합니다. 어제 뭐 이쁜 꽃이 전국 수석한 대학생 그 아가씨도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전국 수석했더라고. 몇 명 뽑지 않는 이쁜 꽃이어서 대학생이 스터디 하면서 그림 그리고 경제학 설명할 때도 당연 그림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그림하고 수 통계 그걸 말로 표시하는 거죠. 말로만 어렴풋하게 떼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이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24번. 저당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X. 자, 1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초기 상환액이 더 크다. 만기 진행함에 따라서 원금 균등 상환은 최정이다, 최감이다. 최감 상환이고 원리금 균등은 균등이고, 그렇죠? 원리금 균등은 균등이지. 이자, 원금 합치가 다 균등하게.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최정 상환. 점점 기간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이 갚는 최정 상환도 있고. 그러면 이 세 방식 중에서 초기에, 후기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자, 초기 특히 중요하죠. 초기에 제일 많이 갚는 방법, 제일 적게 갚는 방법, 중간치,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빠른 속도로 판정하면 쉽다. 그래서 초기 상환액이 요놈이 크다. 맞는 말씀. 그 다음에 2번. 최정식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후반기 상환액이 더 크다. 최정은 균등보다 후반기에 더 많이 갚는다. 맞는 말이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최정식 상환 방식은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20년 만기 최정 상환인데 한 5년 보유하다가 팔아봅니다. 그럼 5년 동안 내는 돈은 적게 부담하고 팔아보겠죠. 적은 부담으로 팔 수 있다. 사실 유리분리락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유리분리락 말씀 안 되고 원래 적은 자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적은 자금. 돈 많을 때는 많이 갚는 게 좋아요. 응? 없을 때 적게 갚는 게 좋고. 돈 많을 때는 빨리 부채는 뱀이다, 뱀 아니다. 응? 이 부채는 투자할 때 부채는 뱀이래, 뱀. 뱀이기 때문에 뱀도 정해 지릴 때가 나오면 이게 백사가 돼서 산삼보다 좋은 걸 보게 되는 거고, 독사한테 물리면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물뱀 한 물려주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보통. 그래서 플러스 정 레버리지. 이건 백사다, 백사. 부 레버리지. 이건 뭐다? 이 독사. 비단뱀한테 잡힌다. 이거는 뭐다? 물뱀이다. 물뱀한테 모여주면 되지. 중립 레버리지. 이렇게. 부채는 뱀처럼 징그럽습니다만은 부채도 뱀도 이런 뱀이 긍정적 작동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리 분리는 돈 많이 벌 때 중장년층은 돈 벌 때 많이 갚는 게 좋죠. 빨리 상환하더라도 빨리 팔더라도 젊은 부부일 때는 적게 갚는 부담이 적은 게 초장기 좋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거지 유리 분리보다는 부담이 적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할부금 중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자, 초기에는 뭡니까? 초기에는 빌린 이자가, 원금이 많으니까 이자가 많고, 원금은 쬐끔. 후기에 가면 원금 많이 갚았으니까 이자가 쬐끔, 원금 갚은 게 많아지고, 이래 되겠죠. 그게 바로 균등이다. 그래서 만든 말씀이죠. 자, 요거 하나 꼭 이 흐름 스케줄도 요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랬어요. 그 다음 5번. 차입자는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높을 때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있습니다. 대출자. 자,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러면 조기 상환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낮을 때
이때 저리 나는 4% 고정금리 차입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1%, 2%만 내고 있으면 쏙 뒤집어지니까 저리 차입해서 고리 상환하는 차환, 조기 상환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낮을 때 조기 상환합니다. 높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다. 자, 이것도 우리 매년 시험 나온다 그랬습니다. 매년 출제합니다. 자, 68페이지. 요약집 68쪽. 68쪽에 원금 상환 방법,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체감 하는데 딱 별표가 되어 있어야죠. 체감 상환. 그 다음 자래 2번 원리금 균등, 균등에 딱 별표가 되어 있어요. 균등의 별표. 원리금 균등 상환 중에 초기에는 이자가 많고 후기는 이자가 적고 원금 상환분이 많다 하는 그것도 그래프하고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대출 초기에 이자 지불액이 비중이 높고 원금 상환은 낮지만 후기는 반대사에 나타나죠. 자, 다음 페이지 최정 별표, 최정식 상환 방법, 부 상환도 있다. 이자도 채 못 갚는, 이자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 700만 원밖에 못 주는 부채가 늘어나는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초기에. 그 다음 그 앞페이지에 67페이지 67쪽에 고정이자, 변동이자, 고정이자, 변동이자. 자, 저 요약되어 있는 그 속에서 시험 다 나오니까요. 반드시 여기서 지금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그리고 직관적으로 두 문제지만 이 논리를 아시면 다른 데도 투자론에서도 감정평가론에서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5번. 자, 25번. 부동산 개발 타당성에 있어서 시장 분석 구성 요소를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마켓, 시장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시장 분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무상은 이 시장 분석에 대해서 법, 경기 이렇게 다 감안하여 복합 개념으로 시장 가격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게 실무고 그걸 잘해야 재테크를 잘 하시는 거고요. 자, 1번 지역 분석은 경제 기반 분석할 수도 있다. 그 시장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산업이 특화, 수출 산업이냐, 수입, 연리 산업이냐 이런 것도 감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 부지 분석, 그 땅, 공법 보니까 지역 주거 있잖아요. 공법도 민법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토지 연결 항에서도 보고 또 등기상 항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공법, 민법 기본적으로 또 봐야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요인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땅 살 때 약 한 200가지 정도 봐야 되는데 200가지 정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가지고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훨씬 더 많은 걸 실무상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공제사 따지 않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 실무상 하나도 안 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핑계하는 소리지. 다 씁니다. 부족합니다. 훨씬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근린 분석, 추세 분석이다. 근린 분석은 추세는 보통 우리 수요 분석에서 하는데 수요, 4번의 수요 분석, 경쟁력, 추세 분석, 수요, 흡수율 분석, 1, 2, 3, 4차 분양시, 분양 흡수율, 흡수기간, 흡수비율 이런 거 하죠. 자, 공급 분석은 공실률 및 임대료 분석이다. 자, 일단은 그 근린 분석에서는 추세 분석이 아니고 수요 분석에서 추세 분석에 들어가는데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응? 왜냐? 그 하다 보면 자꾸 개별적으로 외워야 되는 현상이 벌어져 버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자연스레 하시면 돼요. 넘기셔도 아무 이상 없고 그 다음 26번도 역시 부담 없이 간단히 하시면 돼요. 다음은 한계 주거 비용과 한계 교통 비용에 의한 주거 입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도심 쪽으로, 외곽 쪽으로, 도심, 외곽. 자, 도심은 지대가 높고 외곽은 지대가 싸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외곽 지역에 주거를 입지하게 되면 교통비가 많이 들죠. 직장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도심 쪽에 주거 입지하면 주거 비용 지대는 엄청 비싼데
교통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지대하고 교통비하고 감안하여 두 개 합체가 코스트가 제일 적은 쪽으로 입지한다. 이런 뜻인데, 자, 4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4번. 한계가 용어가 어렵죠. 우리가 일상에는 뭐 한계를 벗어나면 힘들다 하는 정도, 한계 극복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정도, 의지, 노력 이런 쪽에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이게 돈에서는 엄청 중요한데 돈에서는 추가 이렇게 오히려 많이 씁니다. 실무상 추가. 일치하는 뜻은 아니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추가. 자, 추가. 4번에서 4번. 추가 교통비용이 증가하면 주거를 외곽으로 갈수록 추가 교통비 많이 들죠? 추가 교통비 많이 듭니다. 증가하면 최적 주거 입지는 도심 쪽에서 외곽 쪽으로 이동한다. 교통비가 무서우면 도심으로 와야 되고, 추가 교통비가 별거 아니다 싶으면 외곽으로 가면 좋죠. 우리 일상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교통비가 무서우면 외곽이 아니고 도심 쪽으로 와야 됩니다. 교통비가 별거 아니면 외곽으로 가면 되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답이다. 시험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답만 간단히 하고 그냥 패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쉬고 27번 들어가겠습니다.